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물전 망치는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 망치는 모가가 시킨다는 말이 있다. 전해오는 얘기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끈한 갈색 수피를 가진 나무를 보고 이렇게 예쁜 나무에선 어떤 열매가 맺힐까 궁금해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는데 가을에 열린 못생긴 열매를 보고 기절할 듯 놀랐다고 한다. 홧김에 베어내려다가 문득 열매 향을 맡았는데 그 달콤한 향기에 또 놀라고 옳다구나 싶어서 한 입 깨물었다가 그 떫은 맛에 펄쩍 뛰며 놀랐다나 모가를 논하자면 이렇듯 모양에, 향기에, 맛에 3번 놀란다는 말이 꼭 따라다닌다. 여하튼 불쌍하게도 모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생김새 덕에 못생긴 것의 대명사로 일컬어져 왔다. 그런데 사실 우스꽝스러운 것은 비단 열매 생김새만이 아니다. 열매가 열리는 모양은 또 얼마나 재미난지 별로 굵지도 않은 가지에 자료도 없이 딱 달라붙은 열매를 보고 있으면 보는 내가 다 갑갑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이 좋아 방향제로 쓰거나 못 먹는 대신 차로 끓여 마시는 모과. 모과가 가진 장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앞서 얘기한 설화에서 그랬듯 모과의 나무 껍질이 얼마나 예쁜지 키워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매끈한 수피는 봄에 껍질을 벗는데 그 자리에 생긴 얼룩들이 아주 독특한 빛깔을 띈다. 뿐만인가 모과를 키우다 보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맺힌 수많은 열매에 매해 감탄하게 된다. 내가 아는 사람은 열매 따는 재미에 모과를 키운다고도 했다. 갓난의 얼굴만한 모과를 한 번에 150개씩은 딴다나. 또한 모과를 차로만 끓여 마신다고들 흔히 알고 있는데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의 한 할머니는 모과를 삶아 꿀에 버무려 과자를 만들어 주시곤 했다. 좋은 향에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와 먹을 수 없어 쓸모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실없는 과일로 취급받는 모과. 그런 모과나무를 볼 때마다 후배 녀석 하나가 떠오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긴 참 미안하지만 녀석은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참 못생겼다. 커다란 덩치에 그냥 올려놓은 듯한 얼굴, 단추구멍만한 눈, 하늘을 향해 두 구멍을 활짝 벌리고 있는 뭉툭한 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입은 또 왜 그렇게 작은지. 그러나 사람 된 만큼은 그렇게 진국일 수 없다. 사람 좋은 게 지나쳐 언젠가는 친구 사업 자금을 대준다며 전세금을 몽땅 날린 적도 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않고 나중에 벌어 갚으라며 허허대던 놈이다. 그런데 그 놈이 어느 날 장가를 가겠다고 나섰다. 손자 보고 싶다고 성화인 늙은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단다. 그리고 오랜 시간 타지 생활을 해서인지 이제는 참 외롭다고도 했다. 언제나 허허거리며 만사 걱정 없는 놈처럼 살더니 그런 것만도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친구들과 회사 동료, 선배들의 총 지원하에 녀석의 장가 보내기 작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선보는 자리에서 녀석을 처음 본 여성들이 그 사람됨을 어찌 알겠는가. 대부분의 여성들은 보자마자 그 별난 외모에 고개를 저었고 간혹 진득하게 자리를 지켰던 여자라도 녀석의 재미없는 말솜씨에 이내 인상을 굳혔다. 형, 저 그냥 혼자 살까 봐요. 못생기고 말 좀 못하는 게 무슨 죄인가. 그러나 그간 상처를 입었을 녀석을 생각하면 계속 선을 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며 끊임없이 선자리를 만들어 녀석의 등을 떠밀었다. 그렇게 또 수차례 선을 본 녀석. 그러나 제멋대로 생긴 녀석의 얼굴도 그렇거니와 30에 넘게 지녀온 말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겠는가. 결국 모두 다 퇴짜를 맞은 녀석이 나중엔 이랬다. 내일 선보는 게 마지막이에요. 나가기 싫은데 그쪽에 미안해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올래요. 녀석의 한숨 섞인 말을 들은 뒤 나는 다음 날 술이나 한잔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나는 녀석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뜻밖의 수화기 넘어 녀석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형, 나 이제사 내 짝을 만났나 봐요. 사연은 이랬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자를 마주하니 마음이 편해지더란다. 더구나 눈앞의 여자는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여자보다도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어서 감히 쳐다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마음이 담담해지더란다. 그래서 녀석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편한 마음으로 그간 선본 이야기며 그래서 속상했던 이야기며 나아가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를 다 털어놓았다. 실없이 보이니 웃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시종일관 허허대기만 했다나. 그런데 여자 표정이 참 진지하더란다. 열심히 녀석이 얘기를 듣다가 가끔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또 허허대는 녀석을 따라 미소를 짓기도 하더라는 거였다. 그녀는 그의 사람됨을 알아챈 거였다. 그녀는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마저 참 진실된 사람이었던 거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골인했다. 동화 같은 그들의 결혼에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동네 잔치 분위기였다. 문득 올가을 아주 실하고 향기 좋은 모과 몇 개를 구해서 녀석집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세 만들기 작업에 한창인 녀석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너랑 똑 닮은 녀석이 나오면 그때는 내가 모과나무를 선물하마. 아마 녀석은 무슨 악담이냐며 펄쩍 뛸지도 모른다. 못생겨서 당한 고통이 어딘데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냐며 말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까지나 진심이다. 요새 세상에 그런 후배 녀석을 닮은 진국이 하나쯤 더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주고도 싶다. 모과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눈으론 절대 찾을 수 없는 숨은 매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내 자식도 너처럼 숨은 그림을 간직한 사람으로 키우라고 말이다. 좀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전경을 떠올릴까? 부드러운 흙이 있고 풀이 자라고 다람쥐,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 있고 푸른 하늘과 그 아래 흐르는 작은 개천,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지만 실제 나무 중엔 절대 나무가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곳에만 뿌리를 내리는 것들이 있다. 노간주 나무가 대표적이다. 어떻게 그런 곳까지 씨가 닿았는지 흙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바위나 돌틈에서만 자란다. 어디 자리 잡는 곳만 그러하랴. 자라는 동안의 환경은 또 어떤지. 노간주 나무가 있는 곳은 사시사철 바람만 불고 물이라곤 빗물밖에 없다. 서울에서는 도봉산 포대능선에서 노간주 나무를 볼 수 있는데 나무가 서 있는 곳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곳에서도 생명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말이다. 하지만 척박한 곳에서 자란다는 것만으로는 이 노간주 나무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기특하단 생각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노간주 나무는 제 코가 석자면서 남 생각 먼저 하는 놈이다. 이른봄 자암은 터널을 지나 인왕산 산자락, 상명대 삼거리를 지나본 적이 있는지 그곳에 가면 노간주 나무와 함께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걸 볼 수 있다. 노간주 나무가 보인다 싶으면 그 옆에는 영락없이 진달래꽃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은데 두 나무가 어떻게 무리를 이루어 한데 자라고 있는 걸까? 그건 다 노간주 나무 덕이다. 쉽게 말해 노간주 나무가 진달래를 먹여 살리는 거다. 이른봄 바위 틈에 먼저 자리를 잡는 건 노간주 나무다. 그러면 어디선가 흙과 먼지가 흘러들어와 그 견고한 돌 위에 작은 토양이 생긴다. 아니 자연적으로 생겼다기보다 일단 뿌리를 내린 노간주 나무가 제가 살아가기 위해 토양을 마련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토양 위에 어느새 진달래씨가 날아든다. 마치 노간주 나무가 먼저 자리 잡길 기다렸다는 듯. 노간주 나무 입장에서야 져먹기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갑작스럽게 찾아든 손님이 영 불쾌할 법도 하다. 그러나 노간주 나무는 찾아든 손님을 절대 식객 취급하지 않는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찾아오는 거지에게 누른밥 한 사발이라도 들려보내는 그 옛날 어머니 인심처럼 진달래를 넉넉한 마음으로 맞아들인다. 그리고는 제 몸 웅크려 자리를 내주고 더불어 함께 산다. 어쩔 땐 객식구가 더 많아 진달래 틈에 노간주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처음 노간주 나무를 봤을 땐 그랬다. 참 바보 같다고. 제 코가 석자면서 남 다 퍼주는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게는 노간주 나무의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오히려 사랑스럽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제 것만 챙기는 사람보다 형편이 어려워도 주변 사람 도와주며
허허거리는 사람이 더 정겹지 않은가? 겉보기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결국에 다시 찾게 되는 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다. 가끔 사람과의 일로 괴로울 때,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나는 노간주 나무를 떠올린다. 일평생 불평 않고 그렇게 사는 놈도 있는데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말이다. 도봉산에 있는 노간주 나무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좀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준 나무. 내 재산 목록 1호는 40년 가까이 찍어온 사진들이다. 눈에 띄는 꽃을 한두 장씩 찍던 것이 언제부턴가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산과 들에 자라는 온갖 식물들을 모두 찍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사진첩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과 나무 사진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다. 썩 잘 나온 사진이 아니더라도 내게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중 유독 내게 없는 게 있다. 바로 대나무 꽃 사진이다. 대나무야 서울 시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꽃은 여간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아니, 내 평생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대나무 꽃은 60년에서 120년 사이에 단 한 번 피어나기 때문이다. 나무는 보통 1년을 주기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른 봄 새순을 올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꽃을 피운 다음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엔 다음 해를 기약하며 긴 수명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나무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의 삶에서 참 많이도 벗어나 있다. 다른 나무들은 살면서 수십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꽃을 피우지만 대나무는 단 한 번 꽃을 피우고 즉시 생을 마감한다. 나무들에게 있어 꽃은 번영과 존속의 기원을 담은 화려한 결정체다. 이른 봄 꽃을 피운 나무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나무에게 있어서 꽃은 아픔이요, 고통이다. 단 한 번 개화한다는 운명도 애달픈데 거기에 목숨마저 내놓아야 하는 대나무의 삶. 그러나 대나무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거나 다음 해를 기약하며 땅속 줄기를 지키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꽃을 피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만의 푸르름, 그만의 고듬을 간직한 채 말이다. 이처럼 기구한 자신의 삶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대나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대나무의 꿋꿋한 푸르름이 유독 인상 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 싶다. 이런 대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기원을 하게 된다. 내 남은 삶이 대나무처럼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용기 있는 모습이기를.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한 세상 잘 살고 간다고 말할 수 있기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금요일 아침 시간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든다. 우리 마누라 있수? 수화기 너머로 깔깔대는 웃음이 들리더만 잠시 후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전화를 바꿔받는다. 야 이놈아, 약속을 했으면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아침부터 전화질이야. 그리고 그 마누라 소리 좀 그만할 수 없냐? 우리 진짜 마누라가 너한테 전화 오면 그런다. 남편한테 전화 왔다고. 하, 이놈 봐라. 그래도 질소냐 능청스럽게 받아 넘기는 나. 왜 그래? 마누라 또 화났어? 어우, 내가 졌으니까 그만해. 이 왼수 같은 놈. 매번 통화할 때마다 끝나는 말은 왼수 같은 놈이다.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것도 벌써 50여 년. 나중에 내가 자기 얘기를 쓴 걸 알면 또 한바탕 난리를 치겠지만 내 얘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친구 놈이다. 내가 이놈을 마누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였는지. 말은 싫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서로 그 호칭에 익숙해져 버렸다. 내게 있어 가장 즐거운 소일거리 중 하나가 그 친구 놈과 사진 찍으러 다니는 일이다. 아침부터 그렇게 수선을 떨며 전화를 한 것도 실은 주말에 그 친구와 사진 찍으러 가자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어느새 35년. 사실 그는 옛날부터 낚시 다니는 걸 좋아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물만 바라보는 게 좋다나.
그런 친구놈에게 나는 너야 생각 없이 낚는다지만 걸리는 물고기들은 얼마나 죽을 맛이겠냐. 제발 목숨 다 살고 가게 그냥 놔줘 라며 면박을 주곤 했다. 그걸로 아웅다웅 입씨름을 벌인 게 또 몇 날인지. 그런데 꿈쩍도 안 할 것 같던 녀석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말없이 쫓아 나서더니만 하루 종일 사진을 찍는 거였다. 왜 갑자기 사진 찍을 생각을 했느냐는 물음에 친구 왈. 물고기보단 차라리 널 괴롭히는 게 낫지 않겠냐. 친구와 함께 산을 다니면서부터 나는 둘이서 함께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역할 분담까지 확실히 이루어져서 내가 음식 재료를 준비하면 녀석이 멋진 요리를 내놓는다. 그렇게 끼니를 때우고 나면 카메라를 들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 몇 시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없이 각자 무작정 산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온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다. 남자들끼리 무슨 재미로 그렇게 붙어 다니냐고. 마누라라며 친구를 쫓아다니는 나를 보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는 마누라라는 애칭이 꼭 마음에 든다. 내게 있어 아내 말고 가장 친한 사람이 바로 그 친구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격이 비슷하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다. 항상 나다니면서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나와 달리 그 친구는 무엇이든 매듭짓고 갈무리하는 성격을 지녔다. 내가 양에 가까운 성격을 지녔다면 그는 음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 둘이 땅꼬마 시절부터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름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다름을 핑계 삼아 괜히 딴죽을 걸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나는 그 친구가 멀리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 친구가 내게 특별히 뭘 해준 것도 아닌데 그저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새로 산 구두보다는 뒷죽을 서너 번 갈아 낀 오래된 신이 더 편한 것처럼 그저 함께 있어 편안한 존재가 바로 그 친구다. 곁에 있어 기분 좋고 팽팽하게 당겨진 삶의 끈을 느슨히 풀어주는 존재. 고맙게도 나한텐 그 친구 말고 그런 존재가 하나 또 있다. 북한산 행궁터에 가면 볼 수 있는 서어나무. 가끔씩 나는 그 나무 친구를 만나러 길을 나서곤 한다. 깊은 산 골짜기에 자리 잡은 서어나무 숲은 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아진다. 강하고 힘있는 수형이 침체된 마음을 일시에 일으켜 살아 숨쉬게 만든다. 굵게 뻗은 나무줄기와 싱그러운 연록의 이파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살맛이 난다. 그렇다고 서어나무가 이런 강한 면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다고 할까? 서어나무만이 가진 그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은 내게 안온함과 따스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 숲에 제압당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만든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은근하게 전해져 오는 서어나무만의 느낌은 내게는 마치 어머니 장롱 안에 있는 오래된 이불 같다. 닳고 닳아 기워진 곳이 많고 군데군데 보풀하기가 일어나 집안 식구들이나 덮고 자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불 말이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그 어떤 비단 이불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아내는 내가 서어나무 숲에 간다고 할 때마다 슬그머니 걱정의 빛을 내비친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서는 쉽게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어나무 곁에 있으면 어느 결에 나 혼자 피식거리고 웃는다. 그 거대하고 엄숙한 나무 앞에서 웬 방정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엄숙함조차 편안한 걸 어쩌겠는가. 서어나무 자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놈을 친구 삼아버렸다. 사진 찍으러 다니는 내 친구처럼 귀찮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내게 그런 존재가 되어준 서어나무가 그저 고마울 수밖에. 서어나무와 그 친구가 내게 그렇듯 이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힘이 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이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사는 게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얻기 위해선 잃어야 할 것도 있는 법. 은행나무처럼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한 나무가 또 있을까? 나는 은행나무를 볼 때마다 수억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돌도끼를 던져 은행을 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몇천 년씩 사는 건 예사라고 하니 아마 우리 주위에 있는 은행나무 중에는
실제로 원시인이 던진 돌도끼에 상처를 입은 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은행나무에게 길어봐야 100년도 채 살지 못하면서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양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일런지. 그래도 은행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인자한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런 한결같음 때문인지 은행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나무가 또 없다. 여름이면 푸른 그늘로, 낙엽지는 가을이면 연인들의 쉼터로, 해를 지나서는 책갈피에 끼워진 추억으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은행나무는 참 행복할 것 같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수천 년간 생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말이다. 동양에서만 서식하는 특성 탓에 요새 들어서는 은행나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래된 은행나무라고 할 정도니 가히 나무의 왕이라고 할 만하다.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은행나무. 그런데 사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에서 오직 하나의 속, 하나의 종만 있는 외로운 나무다. 더구나 독립수라는 특성 때문에 숲을 이루지 못한다. 저희들끼리도 한데 어울려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워낙 크게 자라다 보니 주변에는 작은 풀조차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거대한 몸집으로 땅속의 영양분을 독식하고 넓게 뻗은 가지로 해를 전부 가리니 그 근처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다른 나무들에겐 곧 죽음과도 같다. 게다가 은행나무는 경우에 따라 평생 자식 한 번 못 본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어 암꽃은 근처에 있는 수나무가 꽃가루를 날려보내야만 자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주변의 오래된 은행나무들은 대부분 암나무이다. 만일 근처에 수나무가 없다면 이 은행나무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수정 한번 못 해본 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뿐만인가 은행나무는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독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혈액순환제로 알고 있는 진코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은행나무가 만들어낸 일종의 독이다. 그런데 살기 위해 자구책으로 만든 독이 결과적으로 주위의 모든 생명체를 물리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얼마나 독하면 집안의 개미를 없앤다고 일부러 은행나무 잎을 방바닥에 깔아놓을까. 차라리 제 몸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은행나무는 오랜 시간 살아온 습성을 절대 버리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면서 오래오래 사는 은행나무. 그러나 그 행복 뒤에는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큰 대가가 따른다. 가끔씩 나는 내가 나무로 태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중에서도 만일 은행나무로 태어난다면 일단은 좋을 것 같다. 은행나무처럼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오랜 시간 빛을 발하는 나무도 없을 테니까 아주 긴 시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때론 치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연인의 편지에 함께 동봉되기도 하고 지친 발걸음을 쉬게 하는 그늘이 된다는 것, 생각만으로 가슴이 벅찬 일이다. 또한 100년을 1년같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장수의 표상인 은행나무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깊이 숨겨진 비밀을 생각하면 은행나무가 된다는 것에 선뜻 자신이 서질 않는다.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사는 삶은 결국 철저한 외로움을 전제로 얻은 게 아니던가. 수천 년 버티는 동안 은행나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 속에 노랗고 화사한 이파리들 속에 그런 고통이 숨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줄까.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는데 은행나무를 보면 그 말이 실감난다. 오랜 시간 버틴 끝에 굵은 몸집으로 우뚝 선 은행나무. 이제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보면 이런 말부터 전해야 할 것 같다. 외로워도 잘 버텨라. 너에게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잖니.